4차 재난지원금의 돈으로서 쓰겠다는 의도가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설 명절 민생 현장을 찾았던 여야 서로 엇갈린 민심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에 나섰고 청와대와 정부는 2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이자 국회 국토위원이신 조섭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섭입니다. 이번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설 명절 다른 때와 좀 많이 다른 풍경이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딸애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학교 4학년인데 내려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세배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뱃돈을 이렇게 주셨나요? 계좌로 보내달라고 계좌로. 그렇게 해서 설 명절을 보냈고요. 그러셨군요. 예. 조 의원님 그 지역구가 광주 북구 갑인데 광주 민심과 또 분위기도 살펴보셨겠죠? 네, 제가 설 전 2주 전에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원의 날을 갖고 있는데 확진자가 다녀가신 바람에 네. 설 전에 2주간 격리를 집에서 했습니다. 다행히 음성 나와서 괜찮았지만 그러면서 여러 분들과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서 설 민심이 어떤지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언제 끝나는지, 방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가에서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문제에 의견을 주셨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관련되어서 후보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와 또 이낙연 네. 대표가요. 설 연휴 하루 전날에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네. 또 두 사람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국무총리를 맡고 있고 거기에 현재 코로나 방역의 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특히나 요즘에 광주 같은 경우 코로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광주를 방문해서 총리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주 전남 쪽에 필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당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된 특별법과 한정공대 특별법, 그다음에 여순 사건 관련된 특별법 등이 지금 다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그걸 민주당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민심들을 듣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제 스스로 추측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행보이기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신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선 시절에 광주에서 파란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셨고 대통령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아무래도 호남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공을 좀 들이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추측은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방침을 확정을 했는데 당초 이제 보편, 선별 동시 지급 방침이었는데 선별로 먼저 3월 말에 지급을 하고 보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가 작년 2월에 발병이 되어서 지금 작년에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지나오는 과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고 집합금지나 그다음에 영업 제한 등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께서 많은 고통들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1년 동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가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지금 손실보상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회복과 도약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좀 낙후되었던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시기가 2021년이 돼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2021년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내수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원상태로 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나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 하신 분들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삭발도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반팔로 시위하시고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의 이 눈물들을 닦아줘야 될 책임이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급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부터라도 기획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찬성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폭넓게 그리고 두텁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폭넓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두텁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 더 피해를 많이 보신 선별적으로. 분들에게는 좀 두텁게 해서 이게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임대료도 못 내고 생활비도 못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을 도와주는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당정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 즉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텁게 하자라는 식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국토위원이시니까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제 2사 대책으로 나왔는데 특히 이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에 이제 좀 특별한 점이라고 보면 그동안 이제 규제에서 이제 공급 대책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하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또 이 대책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집값은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가 집값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은 다 오르지 않고 내 집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갖고 계시는 게 우리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크게 4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자금의 유동성 문제이고 또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 공급을 얼마큼 넓히는가의 문제이고 세 번째로는 규제의 문제, 즉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하는가의 문제이고 네 번째로는 소비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자본의 유동성 문제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LTV라든가 즉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금리 부분들로 자금 유동성 부분들을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그 유동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저금리를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을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규제 부분인데 규제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로 구별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1가구 1주택을 권장을 하고 다가구 1가구 다세대 여러 집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세금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정책을 펴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의 원칙들을 좀 지켜나가자라는 흐름 속에서 그런 거고 세 번째로가 공급과 수요 부분인데 이번 2사 대책이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즉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은 이것도 과거의 흐름상 보면 부작용이 조금씩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는 공급을 많이 늘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만 다시 또 오르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규 주택이 있으면 신규 주택이 있으면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같이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었을 때 네. 무주택자가 구입하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부분이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 같은 경우는 뭐 여타의 정책 일관성이라든가 언론의 부분들의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불안 심리를 없애고 시장의 시그널을 우리 공급을 많이 할 거다. 네, 그러니까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게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 대책의 경우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공공개발 뭐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알겠습니다. 중심이 네. 되어져 네, 있습니다. 네. 네, 정말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을 보면 정말 예상을 네.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근데 네. 이 뛰어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뭐 단기간에 이게 될까? 그리고 뭐 전셋값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단기간에 안정화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주택 시장, 주택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집을 딱 지어서 바로 공급하고 그럴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고 최소 3, 4년, 뭐 좀 길게는 5년 이상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정책을 공급 정책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그게 곧바로 내일 당장 공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투명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즉 주택이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 정책에 대해서 네. 밝혀주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화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네. 이번 이사 대책 같은 경우가 공급에 상당히 호의적이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업의 참여율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지금 그 사업 주택 수가 나와 있는데 그 이미 과거에 참여율을 비율을 따져서 수치를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참여율 문제는 현재처럼만 참여율이 된다면 네. 그것은 커다란 문제 없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권 침해 같은 경우도 뭐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네. 이주하고 있는 게 알겠습니다. 허위로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강제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네.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위원이시라 이제 조호섭 의원께서 이제 부동산 대책과 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실 말씀이 이제 많이 네. 계셔서 저희가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요? 한 번 더 네, 나와 주셔서 다음에 나와주시죠. 또 네. 부동산 관련한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아동 학대 네. 사건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시잖아요. 현재 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자꾸 이제 발생하고 이제 또 뉴스에 나오고 하는 이런 아동 학대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의원 모임 앞으로 이제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최근에 아주 슬픈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이 사망하고 또 사망한 아이를 유기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족이 돼서 너무나 슬픈 부분이고 이거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꿈꿔가는 데 있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젊은 국회의원들께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 함께 우리 아이 함께라는 의원 모임을 발족을 하셨고요. 거기에 권민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영환 의원님이랑 최혜영 의원님 등등이 젊은 의원님들께서 주축이 되셔서 하시다가
저 같은 경우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그분들께서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최근에 민법에 보면 아동을 이렇게 민법 지금 폐기가 됐는데 민법에 보면 아동의 체벌을 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법안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 1월 달에 폐기가 됐는데요. 그것처럼 아직까지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족의 부속물이라든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은 집안 문제다. 왜 나무 집안 문제에 관여를 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즉 가부장적 생각들을 지금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아이 함께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좀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아동 학대와 아동 유기에 관련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네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뭐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그리고 행정에서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대안을 세우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학대에 상태입니다.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그리고 네. 이제 현행법에 이제 손볼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의정 활동 앞으로의 계획과 네. 포부 한 말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잘 아신 것처럼 방민경이라고 그럽니다. 방역과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 써야 될 해가 2021년이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회복과 도약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힘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남과 북의 평화가 저는 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가 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네. 세계 최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평화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민경. 네. 네, 방역, 민생, 민생, 경제에 주력하겠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설민심 4차 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